이 버릇없는 귀족 꼬맹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인공에게 하수구 물을 붓고 발로 차고 분수를 앓라고 말했죠.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 그녀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반격하려 하자 그는 인정사정 없이 뺨을 후려갈깁니다. 그는 그녀에게 또 한 번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버릇없는 꼬맹이답게 그녀는 대가문이 집사를 부르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가문이 집사는 즉시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우노 리버스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녀를 위한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계획합니다. 한밤중에 그는 그녀의 방으로 쳐들어가 저택 밖으로 끌어내고 깊은 숲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는 결코 그녀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처럼 오만한 귀족들을 짓밟은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대릭이 검을 뽑는 순간 디엘라는 이것이 전혀 교훈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처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어두운 숲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대릭은 포식자처럼 그녀를 쫓으며 주변에서 폭발하는 화염구와 얼음 화살을 던집니다. 죽음이 바로 뒤에 닥치자 디엘라는 이전보다 더 극한으로 내몰립니다. 궁지에 몰리고 지치고 두려움에 잠식당한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대릭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음 벽이 터져나와 그녀를 구합니다. 그 끔찍한 순간 쓸모없다고 조롱받던 소녀는 마침내 만화를 발현하고 대릭은 디엘라가 결코 재능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대릭은 어떻게 마법을 배웠을까요? 에벨슈타인 마을의 빈민가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는 일성 마법밖에 쓰지 못하면서도 이대한 마법사라고 허풍을 떱니다. 이것도 모자라 성질도 더러워서 아이들이 놀리려고 할 때마다 이성을 잃곤 했습니다. 이 괴팍한 늙은이가 바로 우리 주인공 대릭이 마법을 배우기로 결심한 상대입니다. 보아하니 대릭은 그 노인이 추종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이고 반대로 자신은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대릭이 마법을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곤 했는데 만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대릭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릭은 이를 활용해 얼음창을 만들어 멀리 있는 나무에 던졌고 그 광경에 노인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덕분에 대릭은 다음 해를 노인의 집에서 보내며 온갖 심부름을 하는 동안 일성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그를 앉혀놓고 마을의 북쪽벽 너머에는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삼성에 도달한 귀족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노인은 대릭에게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릭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그의 실력으로는 이성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릭에게 마법은 혈통이 전부이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두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릭은 노인이 귀족들이 도달할 곳에는 절대 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계속 듣고 이것이 모두 그가 결코 이루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고 다음 날 대릭이 그들의 거처로 돌아왔을 때 노인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은 구타당한 흔적인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릭은 노인이 어딘가에서 싸움을 걸어 심하게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가 창고에서 이성 마법서를 훔치려다 경비병들에게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망 없는 노인이 왜 마법서를 훔치려 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대릭은 노인이 항상 혈통에 대해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대릭에게는 귀족의 피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대릭 앞에 상태창이 나타나 마법의 기초를 해제했으며 주력 마법 학파를 선택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에게 다시는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알립니다. 알고 보니 대릭은 원래 그 세계 출신이 아니었고 그가 알기도 전에 또다시 4년이 흘렀습니다. 대릭은 바이 백작 가문이었던 몰락한 플레이마트 가문의 전 여주인 카티아 플레이마트라는 여인의 멘티가 됩니다. 카티아는 귀족으로 태어난 삼성 마법사였기 때문에 많은 용병단이 그녀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에벨슈타인에 머무는 동안 벨덴 용병단을 통해 계약을 맺었고 대릭에게 일성 마법 사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대릭은 카티아가 삼성 마법사였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벨덴의 선술집에서 수업을 하던 중 카티아는 대릭에게 마법사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대릭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또한 과도한 욕심은 그의 성장을 늦출 것이라고 말하고 대릭은 그 말을 명심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이론 강의가 끝난 후 카티아는 데릭에게 눈을 감고 만화를 느끼고 만화가 어디서 생성되는지 차분하게 감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만화를 사용하여 상상하는 이미지를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데릭이 그렇게 하자 그의 몸 주위에 푸른 만화의 파동이 나타나고 카티아는 마침내 그 소년이 상당한 양의 타고난 만화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또한 데릭의 만화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는 그가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데릭이 눈을 뜨자 멀리서 큰 폭발음이 들려 건물 안의 모든 사람이 공황에 빠집니다. 용병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몇몇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믿고 카티아는 데릭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하고 자신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카티아는 데릭을 사적인 장소로 데려가 자신이 하려는 말을 귀에 깊게 들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데릭에게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민감하며 마법은 귀족들 사이에서 가장 큰 특권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타고난 힘을 축복처럼 여기지만 이는 귀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데릭에게 평민이 삼성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평민은 평생을 마법에 바쳤다고 알려줍니다. 카티아는 미묘한 목소리로 데릭에게 방금 그가 사용한 것이 환청이라는 이성 환상 계열 마법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데릭은 14세의 이성 마법사가 되었고 그 후 카티아는 그와 함께 여행하며 다양한 마법을 전수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족이었을 때 속했던 상류 사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알기도 전에 또 한 해가 지났고 카티아는 떠났습니다. 보아하니 엘베스터 백작가가 그녀를 개인 교사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엘베스터 가문은 엘베스터 백작을 자기 편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의 대공조차 존중하는 정말 저명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카티아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는데 그 수준의 귀족 마법 교사가 되는 것은 기회를 얻은 누구에게나 큰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데릭에게 선물로 이성 마법서를 남겼습니다. 상태창에는 데릭이 1년의 마법 주문을 획득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더 개발이 필요한 낮은 수준의 주문들입니다. 1년 후 데릭은 스스로 훌륭하게 독학하여 2개의 이성 마법을 추가로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이미 16살이었지만 거기서 멈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데릭은 용병들의 선술집을 방문하고 용병단장 제이드는 데릭에게 마침내 제대로 된 의뢰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데릭이 어떤 의뢰냐고 묻자 그는 그것이 대공가인 디플랭 가문의 의뢰라고 알려주는데 이는 분명 큰 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데릭조차도 이에 놀라며 왜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용병을 고용하는지 묻습니다. 제이드는 데릭을 질책하며 돈만 받으면 그들의 이유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디플랭이 물처럼 쓸 만큼 돈이 많다고 언급하며 제이드는 데릭에게 이것을 이용해 미래에 더 많은 인맥을 쌓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제이든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제이든은 대공 영지외곽의 몬스터 몇 마리를 제압하는 것이라 미친 짓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릭은 이것이 의뢰의 전부라는 것에 놀라며 제이든에게 뭔가 정말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제이든에게 디플랭처럼 큰 가문이 고작 용병단에게 몬스터 소탕을 요청하는 것이 꽤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제이든에게 계약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후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갑니다. 제이든은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치고 데릭은 제이든에게 자신이 수상한 일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테니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제이든은 데릭에게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가문이 마법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요즘 용병단에는 마법사가 드물다고 말합니다. 제이든은 데릭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제이든에게 몬스터 몇 마리를 죽이는데 마법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꽤 의심스러워서 그런 불필요한 일에 얽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제이든이 성금으로 금화 1개를 데릭에게 던져주자 데릭은 즉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중 한 명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후드를 쓰고 있습니다. 제이든은 그들을 의뢰인으로 데릭에게 소개하지만 그들 중 노인은 데릭이 어린아이라며 즉시 거절합니다. 노인은 제이든에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제이든은 파견관으로 추정되는 노인에게 데릭은 자신이 아는 최고의 마법사이므로 진짜 실력자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거절하고 막 떠나려 할 때 여인이 그에게 무언가 속삭이자 그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몬스터를 사냥하기 위해 평원으로 향하고 데릭은 쉽게 고블린 몇 마리를 처리합니다. 데릭은 고블린들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면서 뛰어난 운동신경과 엄청난 마력을 보여줍니다. 그가 일을 마치자 파견관은 그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고블린을 쓰러뜨린 것을 칭찬합니다.
이후 데릭이 선술집으로 돌아오자 동료 중 한 명인 펠리네가 귀족의 개가 되었다며 그에게 소리칩니다. 펠리네는 데릭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쓰레기 같은 귀족들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제이드는 펠리네에게 그 일이 보수가 정말 좋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얼마였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펠리네는 데릭이 금화 한 입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귀족의 가랑이 밑을 기어 다닐 수 있다며 그 일에 끼워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제이드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치며 그들의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은 일의 일부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폴린이 술에 취해 잠든 후 제이드는 데릭에게 의뢰가 어땠는지 묻고 그는 고블린 몇 마리를 죽였을 뿐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가 알기도 전에 일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데릭에게 그들의 첫인상은 쓰레기 같았을지 모르지만 돈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이를 확인하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데릭은 귀족 파견관이 젊음, 체력, 사교성, 정확히 이 세 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주방 하녀라고 부른 여자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치고는 손이 깨끗했다. 데릭이 계속해서 관찰한 내용을 나열하려 할 때 제이든이 그를 멈춰 세우며 그들은 용병이니 의뢰인의 사정을 파고들 필요가 없다고 상기시킨다. 기본적으로 이를 막고 해치우고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다. 데릭은 세상이 험난하기에 제이든의 말에 동의한다. 그리고 험난한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다. 다음 날 데릭은 고블린 몇 마리를 더 죽이는 것을 돕고 제이드는 후배가 이미 훌륭하게 일을 해냈으니 신나서 보수를 요구한다. 제이드는 금화 2잎을 보수로 건네받고 흥분해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한다. 바로 그때 파견관은 데릭에게 그의 실력을 높이 사며 새로운 의뢰를 맡기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데릭에게 관심이 있는지 묻고 이는 제이든과 데릭을 혼란스럽게 한다.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노인은 데릭에게 그 의뢰로 금화 15잎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데릭은 제시된 금액을 듣는 순간 아직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즉시 임무를 수락한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듀플레인 가문의 영지로 향한다. 제이드는 영지의 웅장함에 압도되지만 데릭은 그저 입을 다물고 주위 전체를 관찰한다. 그러자 노인은 두 사람에게 영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델론이며 듀플레인 공작을 모시는 대집사라고 밝힌다. 델론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업무 성격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노부인 또한 자신을 소개하며 평범한 주방 하녀가 아닌 수석 하녀장 카테리나라고 말한다. 제이드는 이에 깜짝 놀라 즉시 머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자신도 소개한다. 데릭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완전히 놀라지는 않았고 이는 망토 아래의 여인이 높은 신분임을 말해준다. 바로 그때 그 여인이 망토를 벗어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낸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에슬린 엘레노어 듀플레인이라고 소개하고 데릭에게 자신의 여동생 디엘라의 마법 가정교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데릭은 자신이 귀족 영예의 가정교사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한편 듀플레인은 집무실에서 장남 발레리안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회의를 하는 도중 발레리안의 동생 레그가 분노에 차방으로 뛰어들어온다. 듀플레인은 아들에게 처신을 바로 하라고 촉구하지만 레그는 그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디엘라라고 소리치며 맞받아친다. 레그는 디엘라가 너무 심하게 굴어 자신이 고용한 하인들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발레리아는 레그에게 아버지와 회의 중이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한다. 하지만 레그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지난달에 이미 10명의 하인이 그만두었으며 이는 모두 디엘라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디엘라가 기분 내킬 때마다 물건을 부순다고 덧붙이며 대담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디엘라를 못 본 척할 계획이냐고 묻는다. 발레리아는 더 이상 레그의 무례한 태도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친다. 레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아젤렌이 있으니 이제 디엘라를 보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러자 듀플레이는 레그에게 방금 그가 한 말은 그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레그는 델론이 알아본 수도원이 있으며 그곳이 디엘라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레그는 디엘라가 짐이 되기보다는 신의 뜻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계속해서 분수에 넘는 말을 하자 듀플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머리를 테이블에 박으며 디엘라를 보내는 결정은 그가 내릴 일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음을 상기시킨다. 아버지가 무섭게 말하고 쳐다보는데도 레그는 그가 언젠가는 디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알린다. 동시에 데릭과 에슬리는 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에슬리는 데릭에게 디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데릭은 듀플레인 가문의 명부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대답하고 아젤레는 낙담하여 고개를 숙이며 디엘라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발레리안과 레그와 마주치고 발레리안은 아젤렌에게 에벨슈타인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묻는다. 아잘리는 겸손하게 그의 보살핌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발레리안은 다친 레그를 돌봐야 하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듀플레인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아잘리는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는 에벨슈타인에서 그녀의 활약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다. 에슬링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모든 것이 그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데릭이 에벨슈타인에서 데려온 마법 가정교사이며 디엘라를 맡게 될 것이라고 알린다. 데릭을 듀플레인에게 소개한 후 에슬링은 그의 바쁜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러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듀플레인은 데릭에게 남으라고 말한다. 에슬린이 떠난 후 듀플레인은 데릭이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는 데릭에게 어느 정도 마법을 다룰 수 있는지 묻고 데릭은 겸손하게 일성 마법을 조금 쓸 수 있다고 대답한다. 듀플레인은 안경을 벗고 데릭에게 진지하게 말하며 겸손이 항상 미덕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데릭은 자신이 5성 마법사 앞에 서 있으며 그가 말한 대로 겸손은 정말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러자 데릭은 자신이 무례한 놈으로 보일까 봐 사과하고 듀플레인은 그가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듀플레인은 데릭에게 그의 복장과 나이로 판단하건대 마법 가정교사에 어울리는 사람 같지 않다고 말하고 데릭은 사실 자신은 용병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듀플레인은 데릭에게 에슬린이 그를 선택했으니 그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디엘라가 사는 별관에 대한 출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다. 듀플레인은 데릭에게 떠나도 좋으며 하녀를 시켜 안내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데릭은 듀플레인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 듀플레인은 말해보라고 하고 데릭은 그에게 자신이 용병임을 상기시키며 이는 일단 일을 맡으면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데릭은 디엘라가 마법을 배우고 제대로 된 귀족으로서 사교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되었다고 언급한다. 듀플레인은 그에게 왜 처음부터 명백한 것을 말하느냐고 묻고 데릭은 그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디엘라의 방에서 그녀는 하녀에게 온갖 건방진 태도를 보이며 불쌍한 하녀가 사과만 할 수 있는 동안 온갖 쓰레기를 그녀에게 던지고 있다. 디엘라는 소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다시 방에 나타나면 얼굴을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다른 한편으로 제이드는 에슬린과 이야기하며 마법 가정교사들이 디엘라의 스승이 될 기회를 얻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왜 데릭을 선택했는지 묻는다. 게다가 제이드는 데릭이 평민이고 디엘라는 귀족이기 때문에 그녀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자 에슬린은 대륙의 온갖 마법사들을 다 시도해봤지만 결국 모두 포기했기 때문에 마법을 쓸 수 있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데릭이 용병 출신일지라도 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심지어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자 제이드는 데릭의 스승이 몰락한 귀족 출신이었으며 데릭이 그에게서 온갖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다. 에슬린은 마침내 데릭이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친절했던 이유를 깨닫는다. 에슬린은 데릭이 과거 경험 덕분에 디엘라를 부드럽게 통제하고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그러자 제이드는 아즐린에게 사람을 더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데릭은 길거리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용병으로 일해온 마법사이기 때문이다. 제이드는 아즐린에게 길거리 출신이 세련됨과 친절함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잠시 후 데릭은 디엘라의 방으로 안내받고 문을 두드린 후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소개한다. 디엘라는 방 건너편에 앉아있고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한다. 데릭은 시키는 대로 하고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디엘라는 무언가를 꾸미는 듯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데릭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디엘라는 그에게 악취나는 물을 부으며 그를 시궁질하고 조롱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데릭을 내려다보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서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또 다른 악취나는 물통을 들고 와서 데릭의 머리에 부으며 미리 물을 준비해뒀다고 말한다. 디엘라가 이 모든 짓을 하는 동안 데릭은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엘라는 데릭에게 부을 악취나는 물이 다 떨어진다. 데릭이 너무 조용한 것을 보고 디엘라는 화가 나서 그의 가슴을 걷어차고 그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진다. 그녀는 이어서 신발을 벗어 그에게 던지며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디엘라는 자리로 돌아가며 데릭에게 그가 있는 시궁지로서 자기 분수를 알라고 다그친다. 디엘라의 방에 오기 전
데릭은 듀플레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디엘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알렸다. 그때 그는 듀플레인에게 디엘라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제 디엘라의 방으로 돌아와 데릭은 다시 일어서서 그녀의 얼굴에 우렁찬 따귀를 날려 그녀의 몸에 충격의 파도를 보낸다. 3년 전 데릭은 그의 스승 카티아와 여행 중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친절을 알아주지 않는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카티아는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심지어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데릭은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학생이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그러자 카티아는 가르침의 본질은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이해와 수용을 통해 소통할 수 없다면 다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데릭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 학생에게 두려움을 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 디엘라의 뺨을 때린 후 데릭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와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말한다. 디엘라는 화를 내며 일어나 데릭의 뺨을 때리며 그 같은 천출이 감히 자신에게 손을 대느냐고 묻는다. 그녀가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데릭은 그녀의 뺨을 다시 때리며 자신 또한 그녀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디엘라는 이 일이 일어나자 미소를 짓는다. 왜냐하면 마침내 데릭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델론을 부르며 소리치고 데릭이 자신에게 손을 댔다고 말한다. 델론과 하녀들이 방으로 달려들어와 디엘라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그러자 델론은 데릭에게 다가가 디엘라에게 손을 댄 것이 무슨 짓이냐고 꾸짖는다. 그는 듀플레인이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알리지만 데릭은 듀플레인에게서 받은 서신을 꺼내들고 델론에게 이미 디엘라의 교육을 처리할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듀플레인이 직접 쓰고 서명한 쪽지를 확인한 델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소식을 들은 발레리아는 분노에 차 자신의 여동생을 건드린 데릭에게 따지기 위해 그의 방으로 달려간다. 그가 데릭을 붙잡고 막 때리려는 순간 레그가 그를 막아서며 폭력에 의지하는 대신 신사적으로 대화하라고 말린다. 데릭은 침착하게 발레리안에게 듀플레인 공작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다. 레그는 또한 발레리안에게 데릭은 아이슬린의 손님이며 그를 건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자 발레리안은 데릭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레그에게는 남아있으라고 재촉한다. 데릭이 방을 나설 때 레그는 은근슬쩍 데릭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으며 디엘라는 정신을 차리려면 정말로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레그는 데릭의 어깨를 두드리며 발레리안이 선을 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레그는 발레리안이 여전히 그 구제불능 여동생을 감싸고 도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잠시 후 그들은 디엘라가 별채로 쫓겨나기 전에 살던 방에 도착한다. 방 안에는 온통 그림들이 있었고 발레리아는 디엘라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다고 밝힌다. 사실 그녀는 항상 발레리안에게 자기 그림을 봐달라고 졸랐고 그가 그럴 때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지곤 했다. 발레리아는 이어서 디엘라가 그림을 한 번도 완성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빈 공간을 남겨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그렸다고 밝힌다. 발레리아는 아까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데릭은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데릭은 발레리안이 왜 자신을 이 방으로 데려왔는지 알고 싶어하고 발레리안은 그에게 디엘라가 경멸받거나 맞을 만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발레리안은 디엘라가 어느 순간부터 혈통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다. 결국 그녀는 본관에서 쫓겨나 별채에 갇히게 되었다. 발레리아는 그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수도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발레리아는 디엘라가 일성 마법이라도 배울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녀를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발레리아는 데릭에게 디엘라를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데릭은 발레리안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책들의 여백에 있는 메모로 판단하건대 디엘라가 마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멀리 있는 책꽂이의 책들은 모두 규율학파의 이론서들이라고 덧붙인다. 발레리아는 귀족들은 규율학파에서 배운다며 이를 확인해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 후 데릭은 발레리안에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날 밤 늦게 디엘라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을 때 데릭이 나타나 그녀의 머리에 물을 부으며 일어나라고 말한다. 디엘라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고 데릭이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한다.
데릭은 그녀를 무시하고 그저 손을 잡아 끌며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데릭은 하녀들이 충격에 빠져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를 따라 그녀를 계속 끌고 간다. 데릭은 곧 그녀를 저택 박숲으로 끌고 가고 숲 깊숙이 들어서자 데릭은 그녀를 땅에 내동댕이 친다. 디엘라는 데릭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감히 누군데 자기를 가르치려 드냐고 소리친다. 그러자 데릭은 그녀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잘난 체하는 귀족들을 두들겨 패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았다고 말해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디엘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다. 데릭은 계속해서 디엘라에게 가정교사라는 직업은 디엘라처럼 거만하고 잘난 귀족들을 합법적으로 팰 수 있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디엘라는 여전히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데릭이 칼을 빼들고 귀족의 비명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하자 생각이 바뀐다. 두려움에 질린 디엘라는 데릭에게 그가 계획한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묻는다. 데릭은 어차피 그녀는 곧 수도원으로 보내질 것이고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데릭은 평민의 목숨은 그다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 큰일이 생기면 자신의 목숨으로 쉽게 사죄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데릭은 도망치는 선택지도 있다고 말한다. 가문의 골칫거리를 제거해주는 셈이니 그들은 곧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 디엘라는 자신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즉시 데릭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한다. 디엘라는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로 가면 데릭에게 쉽게 따라잡힐 것이라고 판단한다. 디엘라는 숲지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데릭을 따돌릴 희망을 품고 숲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그런 다음 안전해지면 저택으로 달려가 이 일로 데릭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 데릭이 화염구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화염구는 이성 마법이었기에 그녀는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데릭이 어떻게 이성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데릭은 그녀에게 화염구를 던지지만 일부러 빗나가게 한다. 화염구가 부딪히며 큰 폭발을 일으키자 디엘라는 혼비백산한다. 그리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미치광이처럼 웃고 있는 데릭을 보게 된다. 디엘라는 겨우 다시 일어서지만 곧 발을 헛디뎌 다시 땅에 넘어진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얼음 화살들이 그녀를 향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비껴간다. 한 발은 심지어 그녀 바로 앞에 떨어져 그녀가 얼마나 죽음에 가까웠는지를 보여준다. 데릭은 그녀가 꽤 빠르다며 안에만 갇혀 지내던 사람치고는 뛸만한 속도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그녀를 놀린다. 디엘라는 데릭을 무시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곧 따라잡을 것 같아서 데릭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데릭은 숲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곳이 자신이 그림에서 봤던 바로 그 숲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데릭은 디엘라가 어릴 때부터 이 숲을 뛰어다녔다는 것을 알아챈다. 데릭은 디엘라가 광활한 야생의 만화를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그 느낌을 캔버스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데릭이 추리를 하는 도중 디엘라가 그의 머리를 내려칠 돌을 들고 등 뒤에 나타난다. 하지만 데릭은 재빨리 반응하여 칼로 그녀의 손에서 돌을 쳐낸다. 디엘라는 두려움에 땅에 쓰러지며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데릭은 그녀에게 추격을 따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격을 선택했기에 그녀의 기계가 칭찬할 만하다고 인정한다. 데릭은 이것이 그녀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에게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다고 알려준다. 무서운 목소리로 칼을 빼든 데릭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는다. 디엘라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며 천민들처럼 굽실거리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데릭에게 말한다. 그러자 데릭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혈통에 집착하냐고 묻고 그녀는 위대한 혈통을 빼앗기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디엘라는 땅에 주먹을 내리치며 눈물을 글썽인 채 자기가 마법을 쓰려고 노력 한번 안 해본 것 같냐고 데릭에게 묻는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았다. 디엘라는 데릭에게 그림과 마법을 빼앗기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데릭에게 자신에게 남은 것은 혈통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마저 빼앗기면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말을 다 들은 데릭은 깊은 숨을 내쉬고 충분히 들었다며 칼을 빼든다. 데릭은 디엘라에게 이제 끝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베어버릴 기세로 칼을 휘두른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디엘라는 이미 자신의 머리가 땅에 뒹굴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그녀 주위에는 얼음 장벽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대릭의 칼이 그녀에게 닿는 것을 막았다. 디엘라는 얼음 장벽을 만든 만화가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그러자 대릭은 칼을 칼집에 넣고 잘했다며 디엘라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무례를 사과한다. 디엘라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안이 벙벙했고 대릭은 그녀에게 방금 일어난 일은 만화의 발현일 뿐이므로 진정으로 마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그녀가 해냈다는 것이다. 디엘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좌절감에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다. 그녀가 울음을 그친 후 대릭은 그녀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하고 디엘라에게 그녀는 야성 학파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디엘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워한다. 대릭은 대부분의 귀족들은 규율 학파를 배우지만 결국 모든 마법 학파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그녀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다. 대릭은 디엘라에게 그녀는 야성 학파 출신이며 규율 학파의 이론을 통해 마법을 배우려는 그녀의 노력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었다고 말한다. 대릭은 디엘라가 단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몸에 들어가지도 않는 옷에 억지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과 같았다고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자 디엘라는 그에게 자신이 야성 학파 출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봤다고 밝힌다. 그는 디엘라에게 그녀가 자연을 떠도는 만화를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을 캔버스에 담아낸다고 알려준다. 그는 야성 학파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마법사들은 보통 아주 어릴 때 자연 속의 만화를 감지한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다리를 다 감싸준 후 그는 그녀에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대릭은 디엘라에게 만화를 발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내일부터 자연스럽게 만화를 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알려준다. 놀랍게도 디엘라는 입을 열어 대릭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하고 대릭은 저택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저택으로 가는 길에 대릭은 디엘라에게 석양 그림이 그녀의 작품인지 묻고 아주 아름답게 완성되었다고 알려준다. 디엘라는 그것이 자신의 걸작이었다고 말하며 대릭이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밝힌다. 다음 날 아침 디엘라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만화를 발현시켜 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문을 열자마자 물을 나르던 하녀와 부딪힌다. 하녀는 실수로 그녀에게 물을 쏟고 그 광경을 본 순간 하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며 디엘라에게 용서를 구한다. 놀랍게도 디엘라는 그저 앞으로 잘 보고 다니라고 말할 뿐이다. 하녀는 디엘라가 자신을 때리지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다른 하녀들이 곧 달려와 동료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디엘라가 조심하라고만 했다고 밝힌다. 하녀들은 어젯밤 디엘라가 외출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대릭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디엘라가 일어나라며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델로는 그 소리를 듣고 디엘라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키려 한다. 대릭이 문으로 걸어가 디엘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디엘라는 자신이 발현한 만화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한다. 혼자 해봤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디엘라가 만화를 발현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대릭은 그녀를 상대하는 대신 문을 닫고 오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다. 반면 델로는 디엘라가 드디어 껍질을 깨고 성장하는 모습에 감격한다. 디엘라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릭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지만 대릭은 다시 단잠에 빠져들 뿐이다. 잠시 후 레그는 복도를 지나가다 하녀들이 디엘라에게서 발견한 변화와 그녀가 마법까지 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곧바로 발레리아는 집사장에게서 그 정보를 들었다며 아버지에게 보고한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지만 레그는 디엘라가 마법을 발현했다고 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발레리아는 디엘라가 막 마법을 발현했는데도 레그가 여전히 무관심하게 행동하자 화가 난다. 그가 그녀를 칭찬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레그는 발레리안에게 디엘라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이 많으니 작은 결과 하나로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내려던 처음 계획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그날 오후 대릭은 마침내 디엘라를 가르칠 시간이 되었다고 결심하지만 그녀가 삐져있는 것을 발견한다. 디엘라는 삐진 게 아니라 화가 난 것이라며 반박한다. 대릭은 그녀가 아무리 바보처럼 굴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대릭은 그녀가 마침내 짜증을 내며 화가 났다고 소리칠 때까지 말로 계속 그녀를 쿡쿡 찌른다. 하지만 대릭의 표정을 보자 그녀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는다.
데릭은 자리에 앉으며 디엘라에게 마법을 발현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데릭은 그녀에게 배우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공부할 시간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디엘라는 역겨운 표정으로 코웃음치며 데릭을 답답한 마법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러자 데릭은 진지한 얼굴로 그녀에게 답답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쳐줄까 하고 묻는다. 디엘라는 즉시 그가 숲에서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을 떠올리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그녀는 즉시 태도를 고치고 데릭은 오늘 할 일은 마법 발현 연습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마법 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금방 일성 마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데릭은 야생학파는 엄격한 체계가 없어서 독하게 이상적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이 학파가 규율학파보다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한다고 언급한다. 데릭은 디엘라에게 사실 그녀가 야생학파에 꽤 잘 어울린다고 말하자 디엘라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데릭은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야생학파와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게다가 그녀는 듀플레인의 피를 타거나 재능이 넘쳐 흐른다고 했다. 디엘라는 데릭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얼굴이 붉어진다. 데릭은 디엘라가 순식간에 얼음벽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재능이 넘쳐난다는 증거라고 확인시켜준다. 디엘라는 자신이 천재라고 결론 내리며 계속 얼굴을 붉힌다. 데릭은 천재와 재능은 다른 것이라고 정정해주지만 디엘라는 그것들이 같다고 주장한다. 디엘라는 이 문제로 계속 그와 말다툼을 벌여 마침내 그가 그녀가 대단하다고 인정하게 만든다. 한편 레그는 그들을 지켜보며 디엘라가 발전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다음 날 디엘라는 데릭의 방으로 달려가 이제 마법 발현을 할 수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 후 며칠 동안 디엘라는 마법 사용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황홀해한다. 어느 순간 데릭은 듀플레인이 준 책을 읽기 위해 별관을 떠나 나무 아래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디엘라는 여전히 나타나서 아버지가 그에게 게으름을 피우라고 책을 줬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데릭은 그렇다고 말하며 바로 그 목적으로 책을 받은 것이라고 밝힌다. 디엘라는 그와 다툴 시간이 없었고 그저 그를 별관으로 다시 끌고 가 자신이 마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나중에 데릭은 발레리안이 불렀기 때문에 그의 방으로 간다. 발레리안은 그를 보고 반가워하며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자고 한다. 발레리안은 최근 디엘라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데릭은 진전이 있었지만 일성 마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다. 발레리안은 데릭에게 어머니가 사교 모임에 가서 자리에 없었지만 다음 주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발레리안은 데릭에게 어머니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발레리안은 저택 사람들은 괜찮지만 귀족들은 평민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명백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발레리안은 데릭에게 이 사실을 아는지 묻고 데릭은 그의 말을 명심하겠다고 확신시키면서도 왜 자신을 불렀는지 알고 싶어한다. 발레리안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데릭에게 자신이 차기 가주이며 이는 가문의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자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이것이 어렵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같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한다. 데릭은 이 모든 말에 혼란스러워 그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 묻고 발레리아는 마침내 입을 열어 디엘라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어렸을 때 그녀가 미소로 자신을 반겨주던 것을 기억한다고 밝히며 이런 천사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데릭에게 다가가 디엘라의 환심을 살 방법이 없냐고 묻고 데릭은 왜 자신에게 그런 것을 묻냐고 되묻는다. 발레리아는 디엘라가 따라다니는 유일한 사람이니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디엘라는 이미 밖에서 목청껏 소리치며 데릭을 부르고 있다. 하지만 발레리아는 아직 가지 말라며 여동생을 위해 만든 인형을 보여준다. 그 인형은 너무나 못생기고 무서워서 데릭은 그에게 누구를 저주하려는 거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발레리아는 이런 일에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데릭에게 말하며 눈물을 펑펑 쏟을 뿐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디엘라의 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와 데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를 칭찬한다. 그녀는 데릭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디엘라이다. 디엘라는 데릭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이때 데릭은 그 부인에게 자신은 어떤 가문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할 때 대릭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평민임을 밝히고 부인은 즉시 충격으로 얼어붙는다. 일주일 전 아젤리는 지금까지의 도움에 대해 대릭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에벨슈타인으로 돌아갈 계획이라 디엘라를 대릭에게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제이든 역시 대릭을 놀리며 폴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 정신을 잃을 테니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에벨슈타인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떠나고 조금 움직인 후에야 아젤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다. 제이든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어머니가 일주일 후에 돌아올 예정인데 그 사실을 대릭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밝힌다. 제이든은 왜 그녀가 대릭에게 어머니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는 디엘라, 어머니가 분노의 화신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디엘라, 어머니는 남편의 집무실로 달려가 왜 평민이 디엘라, 딸의 선생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비명에 좌절하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재촉하지만 부인은 계속 소리치며 남편에게 디엘라가 그들의 막내딸임을 상기시킨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도 그런 인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좋은 혈통을 가진 모든 선생들이 디엘라에게 손을 들고 포기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듀플레인 가문이 용병을 디엘라의 가정교사로 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듀플레인은 괜찮은 마법 선생을 찾기 어렵고 게다가 대릭을 추천한 것은 아이젤린이었다고 말한다. 디엘라, 어머니는 여전히 이에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오빠인 플렘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분명히 그 남자는 지난번에 물었을 때 바빴지만 부인은 이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듀플레이는 그녀가 진심으로 영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빼내 개인 교사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디엘라, 어머니에게 에벨슈타인을 부주의하게 다루면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냐고 묻는다. 그러자 부인은 사교계는 어떡하냐고 묻는다. 그곳 또한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듀플레인에게 선생은 사교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대릭을 디엘라의 선생으로 쓰면 디엘라가 마침내 사교계에 소개될 때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한다. 발레리아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싸우러 집무실에 온 것이 아니니 진정하라고 재촉하며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디엘라, 어머니는 발레리안에게 비키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레그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대릭이 디엘라의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라고 말한다. 레그는 평민이 귀족의 마법 선생이 되는 것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 평민이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레그는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대련을 통해 대릭의 자질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자르며 대릭은 마법사에 관해서는 진짜라고 말한다. 레그는 디엘라에게로 화제를 돌려 그녀가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대릭이 좋은 선생인지 알아보기 위해 디엘라와 대련하고 싶다고 말한다. 듀플레이는 이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레그는 여동생과 대련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리를 뜬다. 발레리아는 그를 뒤쫓아가 여동생을 상대로 마법 대련을 해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는다. 레그는 발레리안에게 디엘라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레그는 발레리안에게 디엘라가 저지른 짓을 상기시키지만 발레리안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디엘라는 여전히 그들의 여동생이라고 말한다. 그는 디엘라가 그들의 피를 이었으니 가까이 두고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레그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디엘라가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나쁜 피라고 발레리안에게 말한다. 레그는 디엘라가 지금 상태로 사교계에 대비하면 그들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발레리아는 레그가 여동생에 대해 이렇게 느낀다는 것에 놀라고 레그는 디엘라가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별관에 유배된 채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떠나간다. 다음날 아침 디엘라는 대련 통지서를 들고 대릭의 방에 가장 먼저 나타나 마법 대련에서 지면 그는 자동으로 해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대릭은 디엘라에게 이 얘기를 이미 들었고 레그가 노련한 일성 마법사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래서 디엘라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디엘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에게 해고될 텐데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 소리친다. 그러자 대릭은 디엘라에게 자신은 용병이며 고용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떠날 뿐이라고 상기시킨다. 대릭은 이미 충분한 보수를 받았다고 말해 디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그녀는 완전히 충격받은 채 남는다. 일주일 후 마법 대련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듀플레인과 다른 인사들이 참석한다. 대릭은 듀플레인을 경기장으로 맞이하고 듀플레인은 대릭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는 것에 놀라며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듀플레이는 이에 감명받고 이것이 바로 그가 데릭을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확신시켜준다. 한편 레그는 여동생을 완전히 꺾어버릴 작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일주일 전 데릭이 용병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 디엘라는 그에게 정말 돈만 받으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냐고 물었었다. 그러자 데릭은 디엘라에게 그녀의 마법이 꽤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비록 당장 일성 마법을 사용할 수는 없더라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듀플레인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알려준다. 디엘라가 왜 이런 말들을 하냐고 묻자 그는 이미 야생 학파는 전수보다는 독학에 중점을 두는 학파라고 말했음을 상기시킨다. 디엘라는 좌절하며 중요한 순간에 왜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에게 소리친다. 마침내 디엘라는 진정하고 데릭에게 자신이 최고의 학생은 아니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진심 어린 마음과 표정으로 그녀는 데릭에게 그 외에 다른 스승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데릭은 디엘라에게 귀족의 마법 대련 예절이나 규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모르지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길 준비가 되었냐고 묻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실패할 경우 일어날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만약 지면 자신에 대해 끔찍한 말들이 오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수한 결의의 차 데릭에게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 디엘라는 레그의 여동생이나 듀플레인 가문의 막내가 아닌 데릭의 제자이자 한 명의 마법사로서 경기장에 들어선다. 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 준비를 마치자 델로는 에벨슈타인 켈브럼 살롱의 고위 마법사들의 대련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펠럼 장군의 보호 마법진을 먼저 발동시키는 쪽이 패자로 선언될 것이다. 이 규칙이 설명되자 델로는 대련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펠럼 장군의 보호 마법진에 대해 말하자면 착용자가 큰 피해를 입기 직전에 발동하여 상대방의 주문을 무효화하는 장신구이다. 데릭은 마침내 귀족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게 되는데 바로 비싼 장신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데릭은 부자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는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돈을 마구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련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데릭은 레그가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싸움을 끝내려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상대로 레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는 정말로 디엘라를 별관으로 돌려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주문을 날릴 준비를 한다. 그는 디엘라에게 공격을 날리지만 디엘라는 위치를 바꾸며 공격을 피한다. 이것이 레그를 화나게 만들고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공격을 퍼붓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이며 매번 위치를 바꾼다. 데릭은 디엘라가 마법은 쉽게 다루고 있지만 전투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전한 초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레그의 공격 중 하나가 그녀에게 막 닿으려 할 때 그녀는 얼음 방벽을 세워 막아낸다. 레그는 디엘라가 성급 마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마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레그는 디엘라가 자신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디엘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긴다. 레그는 디엘라의 방벽이 값싼 속임수에 불과하므로 그냥 뚫어버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디엘라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그 순간 디엘라는 데릭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용병들은 귀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고 말했었다. 기본적으로 용병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승리이기 때문이다. 데릭은 그녀에게 그것이 귀족들이 싸우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이기게 되면 그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결말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며 그는 그녀에게 그래도 괜찮겠냐고 묻고 디엘라는 그렇다고 답한다. 다시 경기장, 디엘라는 레그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얼음 방벽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데릭은 그녀에게 이전의 싸움에서 이긴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련을 한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디엘라는 계속 도망치고 레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원거리 공격을 퍼붓는다. 데릭은 디엘라에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것의 의미는 용병들이 지형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전장을 지배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사실 그들은 상대방이 경계를 늦추는 짧은 순간조차도 이용해야만 한다. 디엘라는 공격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얼음 방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또 다른 공격이 오고 있었고 그녀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녀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레그는 싸움이 끝났고 디엘라는 끝장이라고 믿는다. 공격이 마침내 명중하고 디엘라가 처음에 서 있던 곳을 거대한 먼지가 뒤덮는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딸이 끝장났다고 믿으며 기겁한다. 그녀는 디엘라가 다쳤다며 델론에게 경기를 중단하라고 소리치지만 남편은 결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말한다. 그 여인은 디엘라가 방금 레그의 공격에 맞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믿지 않는다. 듀플레이는 펠럼의 마법진이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고 또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릭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것은 그 남자에게 대릭이 이미 디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레그 역시 마법진이 발동하지 않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걱정한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이 분명 그녀에게 명중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갑자기 바닥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밑에서 얼음창들이 솟아오른다. 그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고 이때 디엘라가 발판 아래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규칙에 따르면 발판을 벗어나는 것은 패배로 간주되어야 한다. 레그는 델론이 경기를 중단하기를 기다리며 그를 쳐다보지만 그는 그러지 않는다. 이때 레그는 델론이 발판 아래를 경기장 밖이 아닌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그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귀족들 간의 마법 대련에서 그런 속임수가 사용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레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아래에서 또 다른 공격이 솟아나 그를 거의 쓰러뜨릴 뻔하지만 그는 피한다. 공격은 계속되고 레그는 디엘라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없고 그녀에게 공격을 마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한다. 기본적으로 디엘라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녀는 그에게 한 방을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레그는 마침내 디엘라가 귀족의 예절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디엘라의 눈에 고정되고 그는 그 순간 위험한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발레리안이 처음 그에게 도전했을 때 대릭이 지었던 표정과 같았다. 레그는 모든 것이 디엘라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으며 그 배후에 대릭이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레그는 장단을 맞춰주기로 결심하고 코트를 벗으며 싸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한다. 디엘라의 어머니는 딸이 기본적으로 더러운 장소인 발판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남편에게 즉시 싸움을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남편은 규칙을 어긴 것이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며 거절한다. 아래에 있는 동안 디엘라는 만화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레그에게 공격을 보낸다. 레그는 주문을 외울 수 없게 되어 다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막 궁지에 몰리려 할 때 그는 발판 중앙에 서 있는 기둥을 발견하고 그 위로 뛰어오른다. 바로 그때 디엘라는 다시 만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빠가 무언가 꾸미고 있음을 즉시 알아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에 레그가 주문을 사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편 레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는 디엘라가 자신의 만화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는 주문을 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탈출구는 하나뿐이다. 그는 주문 없이 발판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원거리 공격을 쏘아 기둥을 밑동부터 잘라낸다. 기둥이 부러져 발판 위로 무너지고 레그는 이 힘을 이용하여 발판의 일부를 파괴한다. 레그 역시 여동생과 제대로 된 싸움을 하기 위해 발판 아래로 떨어진다. 그는 먼지 속을 달리는 그녀를 발견하고 얼음 화살을 쏘지만 그녀는 막아낸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디엘라의 몸에 공포의 물결을 보낸다. 레그는 근거리에서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마법 화살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디엘라가 그에게 접근해 가슴을 걷어찬다. 레그는 고통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그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디엘라는 그의 눈에 흙을 뿌려 더 큰 고통을 줌과 동시에 시야를 가린다. 디엘라가 그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고 레그는 디엘라에게 더 이상 만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그녀가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레그는 애초에 결투가 디엘라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므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일어선다. 잠시 후 레그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이 순간 디엘라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머리에서 핏방울이 떨어지고 이때 그녀는 대릭이 했던 말을 기억해낸다. 그는 그녀에게 만화를 물감으로 주문 시전을 부두로 생각하라고 말했었다. 그는 그녀가 부두로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감을 모아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마법이라고 알려준다. 디엘라는 그때
데릭이 만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보며 감탄했었다. 이제 패배 직전의 일은 디엘라는 데릭이 했던 말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만화를 쏟아내고 손끝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이 물감이라는 데릭의 비유를 따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녀는 사용할 준비가 된 얼음창과 함께 정제된 만화를 선보인다. 델론과 디엘라 둘 다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디엘라가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성 마법이었기 때문이다. 디엘라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자 레그 역시 전력을 다하기로 하고 가능한 모든 만화를 끌어모아 얼음 화살 여러 개를 만들어냅니다. 레그는 여동생이 방금 일성 마법을 발동했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한 수위라고 자신합니다. 레그는 디엘라가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대련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디엘라가 레그를 향해 창을 날리자 레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개의 화살로 응수합니다. 두 사람의 공격은 중간에서 부딪히며 큰 폭발을 일으켰고 이를 본 어머니는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마법 방어막이 발동된 상태였습니다. 1년 전 델론은 듀플레인에게 그날 아침 편지가 도착했으며 다가오는 사교 모임에 관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듀플레인은 방 안에서 슬프고 외로워 보이는 디엘라를 발견합니다. 현재 발동된 것은 디엘라의 방어막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이미 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좌절감에 소리치고 어머니는 이런 저속한 대련을 허락했다며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공작 부인이 불평을 늘어놓는 동안 듀플레인은 그녀를 무시하고 딸에게 집중합니다. 딸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듀플레인이 젊었을 때 그는 전쟁 중에도 왕에게 충성하는 맹렬한 기사였습니다. 왕은 당시 듀플레인에게 야망가의 눈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딸을 바라보는 듀플레인은 딸의 눈에서도 똑같은 야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하녀들이 달려와 디엘라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는 말없이 계속 울기만 합니다. 하녀 중 한 명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가려 하지만 디엘라는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레그 옆을 지나가고 레그는 망설이며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하녀들은 디엘라가 자기 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데릭이 앉아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갑니다. 그 앞에 서자 그녀는 패배에 대한 고통과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데릭에게 져서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데릭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좌절감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라고 격려합니다. 데릭의 말에 그녀는 더욱 서럽게 울고 뒤에 서 있던 하녀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나타나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해 위로합니다. 디엘라가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딸을 껴안으며 먼저 치료부터 받으라고 재촉합니다. 딸이 떠나자 공작 부인은 데릭에게 다가가 저속한 놈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데릭에게 디엘라를 일성 마법사로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데릭의 뺨을 때리며 그가 한 짓은 딸에게 싸구려 기술이나 가르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대공의 딸에게 추잡한 짓을 시켰다고 말하며 다시 그의 뺨을 때립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소리치며 온갖 막말을 퍼붓고 데릭에게 품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듀플레인이 나타나자 공작 부인은 그가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재빨리 그를 돌아봅니다. 듀플레인은 그녀의 뺨을 때려 충격을 주며 저속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공작 부인은 남편이 고작 평민 때문에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듀플레인은 데릭이 고작 평민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우리 딸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스승을 당신처럼 대하냐고 묻습니다. 듀플레인은 데릭을 돌아보며 사람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니 아내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데릭은 심호흡을 한 후 듀플레인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듀플레인은 데릭에게 아련실에서 개인적으로 논의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공작 부인은 방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해합니다. 듀플레인의 집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디엘라에 관한 데릭의 훌륭한 성과를 칭찬합니다. 그는 데릭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계획이라며 평민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경지인 삼성 마법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데릭은 듀플레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에 놀라며 그가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듀플레인은 5성 마법사이자 이 나라의 대공이므로 그에게서 오는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데릭은 망설임 없이 듀플레인에게 그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듀플레이는 딸을 정말 잘 가르쳤다고 칭찬했지만 현재의 성취 수준으로는 상류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데릭은 주변에 디엘라를 이끌어줄 사람이 많고 이제 그녀가 감을 잡았으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합니다. 듀플레이는 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교관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반박합니다. 듀플레이는 데릭에게서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듀플레이는 상대가 데릭이기에 눈 감아 주겠다고 말하고 데릭은 그가 사성과 같은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데릭은 바로 이 점이 듀플레인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깨닫고 듀플레인은 데릭이 위대해지려는 야망이 있기에 저택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떠날 준비가 되었냐고 묻고 데릭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듀플레인은 데릭을 붙잡지는 않겠지만 디엘라를 조금 더 가르쳐주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그는 마침내 평민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경지인 삼성 마법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듀플레인과의 만남 후 데릭은 도서관 출입 권한을 얻어 삼성 마법서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이성 마법서 한 권을 얻으려 애쓰는데 자신은 삼성 마법서 여러 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데릭은 저택에 더 오래 머물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펠리네가 알게 되면 기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데릭은 디엘라를 만나는데 그녀는 일성 마법사가 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데릭은 그녀가 일성 마법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정해준다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그가 읽고 있는 책에 집중하느라 제자가 발전한 것이 기쁘지도 않냐며 소리칩니다. 데릭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지 않자 그녀는 그냥 물러서기로 합니다. 데릭은 지난 며칠 동안 많이 회복되었다며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는 그녀가 레그에게 진 후 펑펑 울던 것을 기억하고 디엘라는 울었던 게 아니라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뿐이라며 강한 척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데릭이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데릭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더 일찍 말해주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 데릭은 그녀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다른 일성 주문들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디엘라는 데릭이 기본적으로 그녀가 천재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데릭은 마력 발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성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흔치 않은 성장이라고 언급합니다. 디엘라는 이 말을 이용해 자신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며 데릭에게 말합니다. 디엘라는 영창없이 시전하기 편리한 마법 화살처럼 시작할 수 있는 여러 마법 주문들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마법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데릭이 끼어들어 그녀가 마력 발현을 연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디엘라는 일성 주문을 배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데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언급합니다. 데릭이 더 깊이 설명하려 할 때 디엘라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옳다고 믿기 때문에 마침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일성 주문을 배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괜히 들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데릭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뭐 묻었냐고 물으며 그를 놀리지만 데릭은 아니라고 말하며 단지 그녀가 너무 순순히 듣고 있어서 놀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처음부터 그의 말을 항상 존중했다고 말하지만 데릭은 그녀가 자신에게 더러운 물을 2번이나 부었던 때를 상기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디엘라는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데릭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디엘라는 어색하게 행동하며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수업은 해 진력까지 계속되고 디엘라는 너무 많이 배워 이미 지쳐 있습니다. 데릭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디엘라에게 앞으로 바빠질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다음 주부터 예절과 일반 교양 수업도 받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이를 확인해줍니다. 데릭은 그녀가 일성 마법을 배웠고 마침내 진정한 귀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엘라는 데릭에게 기본적인 귀족 예절, 외국어, 지리, 역사, 식물학, 피아노, 심지어 바느질까지 모든 지루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에슬린 언니가 방금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궁금해합니다. 데릭 역시 감탄하며 이것이 바로 에슬린이 듀플레인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이며 그녀가 에벨슈타인 상류사회의 중심에 있는 이유라고 알려줍니다. 디엘라는 데릭에게 자신은 마법 공부만 하고 싶다고 말하고 데릭은 듀플레인이 자신을 고용했으니 마음대로 할 자유가 충분하다고 상기시키며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디엘라는 그럴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데릭은 자기를 쫓아낼 사람이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디엘라는 그렇다고 말하며 아버지는 그를 인정했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그냥 두고 볼 분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데릭 역시 이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디엘라에게 애 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내려 하는지 묻습니다. 디엘라는 어머니가 아마도 자신이 데릭에게 배우면 귀족의 품위에서 멀어져 결국 용병처럼 될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데릭에게 대련에서 귀족들이 말하는 품위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디엘라에게 그건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디엘라는 이 말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데릭은 그녀의 어머니를 잠재우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어머니의 변명거리를 없애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디엘라의 어머니는 저택을 거닐며 데릭이 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디엘라가 금리를 하고 멧돼지를 사냥하러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여러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정말 아파오고 데릭이 디엘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녀는 남편이 데릭을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자신은 여전히 이 저택의 안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작 부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디엘라가 그녀 앞에 나타나고 그녀는 디엘라가 언제나처럼 자신의 품에 달려들 것이라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바로 디엘라가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귀족적인 방식으로 인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엘라는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별관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제대로 문안 인사를 드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디엘라는 심지어 어머니에게 할 얘기가 많지만 그날 아침에 피아노 레슨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작 부인은 디엘라의 몸가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엘라는 교육 일정이 꽤 빡빡해서 이만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엘라가 떠나기 전 그녀의 어머니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예절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고 디엘라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알립니다. 이에 부인은 디엘라가 수업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디엘라는 떠나고 걸어가면서 하녀 중 한 명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경외와 혼란 속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한편 에슬리는 에벨슈타인 귀족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들은 에슬린에게 지난 모임에서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지금은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에슬린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걱정시킬 의도는 없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걱정했던 것들 대부분이 이미 해결되어서 기본적으로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밝힙니다. 그녀의 빨간머리 친구 엘렌테 벨미어드는 에슬린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귀족가를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에슬린은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마법 스승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여동생 디엘라였다고 밝힙니다. 직접 스승을 찾아다녀야 해서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테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에슬린이 직접 마법 스승을 찾으러 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이는 그 스승이 엄청난 인물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친구인 데니스 벨티스가 끼어들어 이야기를 확인하자 에슬린은 얼마 전에 디엘라를 봤는데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영예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여동생이 일성을 발현했으며 그 행동거지가 너무나 단정하고 침착해서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데니스는 에슬린이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가문에서는 항상 디엘라를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데니스는 에슬린에게 그것이 훌륭한 마법 스승 덕분일 것이라고 말하고 에슬린은 이를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그가 신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벨툰 용병단까지 직접 찾아갈 가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엘렌테는 그 스승이 용병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스승이 제멋대로인 소녀 디엘라를 일성 마법사까지 된 차분한 소녀로 바꾸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엘렌테는 에슬린에게 그 마법 스승의 이름을 물어봐도 되냐고 묻고 에슬린은 그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하지만 엘렌테는 그가 디엘라의 스승이니 결국 유명해질 것이고 단지 유명해지기 전에 그의 이름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슬린은 여동생의 스승이 데릭이라고 밝힙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디엘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 디엘라는 어머니에게 데릭이 예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서 예절을 배우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데릭의 영향을 칭찬하는 대신 혼자 공부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데릭의 공을 어머니에게 인정시키려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데릭 덕분이었다며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말을 바로잡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데릭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디엘라에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뭐가 힘들었냐고 묻고 디엘라는 힘들었지만 데릭 덕분에 쉬워졌다고 알려줍니다. 이 시점에서 부인은 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대화 시작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데릭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좌절했고 데릭을 없애려는 열의는 더욱 강해지지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인들은 디엘라가 매우 친절하고 온화해졌다고 칭찬하며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정원사조차 부인에게 디엘라가 기분이 매우 좋으며 몇 주 만에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듯 델론 또한 디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때로는 그가 그녀를 에슬린으로 착각하기까지 한다고 증언합니다. 델론은 디엘라가 마침내 진정한 숙녀가 될 문턱에 섰다고 믿고 공작 부인은 이용할 틈이 없어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후 데릭이 마법을 연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레그가 나타납니다. 그는 훈련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데릭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그에게 훈련하는 곳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묻고 레그는 디엘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데릭의 손에 들린 삼성 마법서를 발견합니다. 데릭은 듀플레인 공작이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이 말은 레그를 뼛속까지 놀라게 합니다. 데릭은 자신에게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미리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레그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데릭이 진정한 마법사라고 말했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마침내 이해합니다. 레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데릭을 칭찬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데릭은 레그에게 디엘라에 대해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레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고 그는 데릭에게 좀 복잡하지만 10대 소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지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레그는 데릭에게 자신이 인형을 만들어주면 디엘라가 좋아할지 묻고 데릭은 즉시 발레리안이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인형을 떠올립니다. 그는 주저없이 레그에게 인형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레그는 데릭의 말에 동의하며 자기가 만들어도 탐탁지 않을 것 같아 만들 의향이 없다고 마지못해 말합니다. 레그는 좌절감에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서더니 데릭의 훈련이 이미 끝났으니 안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안으로 돌아가면서 레그는 데릭에게 최근 집안 분위기가 좋아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발레리안이 영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아버지는 티를 내지 않으시지만 꽤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데릭은 듀플레인 공작의 반응을 읽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레그는 데릭에게 이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전에는 원치 않았던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일찍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피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디엘라도 변했으니 이제 그도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그는 데릭에게 이 모든 것이 그 덕분이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그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레그는 데릭에게 디엘라의 마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하고 데릭은 그가 차이점을 알아챈 것에 놀랍니다. 레그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며 자신이 알아챈 바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데릭은 이 말을 듣고 레그가 듀플레인의 피를 이은 모든 이들처럼 천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릭은 디엘라가 야성파의 만화 운용법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레그는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사람마다 만화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디엘라가 특정 궤도에 오르면 자신이 아무것도 가르쳐줄 필요 없이 스스로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릭은 레그에게 그 수준이 되면 자신이 간섭하려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데릭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디엘라가 빛을 발할 때가 결국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2달 후 디엘라가 하녀 중 한 명에게 머리 손질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는 예쁜 꽃으로 머리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디엘라는 꽃 한 송이를 들고 향기가 좋다고 인정합니다. 디엘라는 이 제1성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해졌고 하인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그동안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으며 이 모든 것이 데릭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녀는 그날 디엘라가 유난히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며 마법 수업 때문에 신이 난 것인지 묻습니다. 디엘라는 자신의 행복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말을 듣고 놀라며 하녀에게 남은 꽃 중 하나를 데릭에게 줄 수 있도록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디엘라의 행복은 산산조각나고 데릭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 떠난다고 말하자 그녀의 손에서 꽃이 떨어집니다. 그는 영원한 겨울도 영원한 봄도 없듯이 이것이 계절의 원리라고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데릭은 듀플레인 공작을 만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는 공작에게 디엘라가 야성파에 속하며 이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듀플레인 공작에게 자신이 계속 그녀와 엮인다면 디엘라의 날개를 꺾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듀플레인 공작은 데릭의 모든 말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데릭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저택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릭이 이를 확인하자 듀플레인 공작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며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데릭 덕분에 딸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영지관리에 너무 몰두하느라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지만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듀플레인 공작은 데릭에게 언제 떠날 계획인지 묻고 데릭은 에슬린이 곧 저택을 방문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날 때 함께 에벨슈타인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 듀플레인 공작은 데릭에게 서재 열쇠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데릭은 현재 읽고 있는 마법서들과 함께 반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델론에게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듀플레인 공작은 엄한 목소리로 그럴 필요 없다며 당장 열쇠를 반납하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끝났으니 듀플레인 공작은 데릭에게 나가봐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한 후 데릭은 듀플레인 공작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집무실을 나서자 데릭이 떠나는 것에 화가 난 디엘라와 마주칩니다. 데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데릭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데릭에게 머물러 줄 수 있는지 묻고 데릭은 잠시 생각한 후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은 용병이며 그저 용병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도 마법을 공부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디엘라가 실력을 더 쌓으면 데뷔를 위해 에벨슈타인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데릭은 그녀가 데뷔하러 올 때 서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 디엘라를 위로합니다. 데릭은 그때까지 자신의 수준이 오르면 기꺼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디엘라는 데릭에게 정말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그가 꼭 해야 할 말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되받아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디엘라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악몽을 꾸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는 온몸에 땀을 흘리지만 그것이 악몽이었다는 것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녀 중 한 명이 그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들어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괜찮은지 묻습니다. 이 순간 디엘라는 데릭이 머물도록 할 핑계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녀를 때리는 것을 생각하며 이것이 데릭을 머물게 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하녀가 괜찮은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를 고민하고 있었고 디엘라는 마침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어른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하녀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괜찮고 이미 모든 것을 생각했으며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데릭이 저택을 떠날 시간이 되자 에슬린은 마차를 준비하고 곧 출발할 것이니 제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데릭이 뒤를 돌아보자 디엘라와 그녀의 오빠들이 모두 그를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발레리아는 그에게 정말 떠나야 하냐고 묻고 그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레그는 저택에서의 생활이 항상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발레리아는 데릭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가능한 한 돕겠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그와 이야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디엘라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데릭이 계속 쳐다보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엽니다. 디엘라는 살살맞은 태도로 자기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 가지 말라고 애원할 줄 알았냐고 묻습니다. 데릭은 그녀를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었지만 자신을 그녀의 스승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운 마법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그의 말을 정정하며 데릭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용히 살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는 위대한 디엘라 듀플레인의 스승이니까요. 벌써부터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몸을 돌려 데릭에게 몸조심하고 쓸데없이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데릭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며 그녀에게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디엘라는 자신은 이미 어른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데릭에게 쏘아붙입니다. 디엘라의 이 말은 데릭이 카티아에게 똑같은 말을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카티아는 그를 꽉 껴안으며 자신의 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카티아와 같은 입장이 된 데릭은 디엘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무 일찍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데릭의 말에 깊이 감동한 디엘라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릭이 떠날 때 그녀는 마침내 그를 불러 세워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데릭은 그녀에게 절하며 에벨스틴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데릭은 에벨스틴의 상업지구에 도착하고 선술집에 들어서자 용병다운 용병들을 발견합니다. 펠리네는 어떤 남자를 때리고 있다가 데릭을 보자마자 즉시 멈춥니다. 그리고 데릭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그녀에게 집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데릭이 자리를 잡자 제이드는 그에게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비싼 와인을 건넵니다. 그는 이것이 환영 선물이라고 알려주고 데릭은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한편 펠리네는 데릭에게 원래 그렇게 창백했냐며 듀플레인 저택에서 살다 오니 안색이 더 나빠 보인다고 묻습니다. 펠리네는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데릭은 그저 거기서 일했을 뿐 별일 없었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펠리네는 여전히 이를 이용해 그가 이제 귀족처럼 말한다고 놀리지만 제이든이 재빨리 끼어들어 펠리네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진정시키려 합니다. 펠리네는 제이든에게 데릭이 없을 때 혼자 일해야 해서 정말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이든은 펠리네에게 덕분에 데릭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제이든은 데릭에게 돈을 많이 받았냐고 묻고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마법서를 보여주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이성 마법서라고 믿지만 데릭은 삼성 마법서라고 밝히며 그들의 말을 정정합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이성을 잃고 데릭에게 소리치며 어디서 훔쳤는지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지만 데릭은 듀플레인이 준 것이라며 오해를 풉니다. 펠리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데릭을 붙잡고 저택에서 궁술교관을 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펠리네가 평소처럼 잠들자 데릭은 제이든에게 할 만한 유래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데릭이 방금 도착했는데 벌써 일하겠다고 나서자 놀랍니다. 데릭은 마물 토벌 같은 간단한 일이라도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제이든에게 감이 좀 무뎌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제이든은 데릭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믿지 않습니다. 제이든은 자신들의 일에 항상 마법사가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데릭이 일하고 싶어하니 일거리는 많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데릭은 제이든에게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데릭과 펠리네는 마물을 퇴치하기 위해 마물 영역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서서 빈틈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완벽한 호흡으로 마물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을 계속 이동하며 마물을 처리하고 밤이 되자 데릭은 삼성 수준에 도달하려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이 부서질 뻔한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성 마법은 익숙해졌지만 삼성으로 가는 벽은 정말 높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름부터 혹독한 겨울까지 데릭과 펠리네는 밖에서 토벌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선술집으로 돌아오자 제이드는 이런 혹독한 날씨에 켄트 산맥을 오갈 힘이 있는 것을 보니 젊음이 좋다고 그들의 힘을 칭찬합니다. 사실 그는 이런 혹독한 날씨에 하피의 머리를 가져올 만큼 미친 사람은 그 둘뿐이라고 믿습니다. 펠리네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제이드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다음 날은 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이드는 데릭에게 그의 취향에 맞는 의뢰가 막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데릭이 어떤 의뢰인지 묻자 제이드는 비싼 의뢰지만 비교적 쉬운 의뢰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 의뢰는 웨스트 스트리트의 로우 용병단에서 넘어온 것으로 벨미아드 백작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마법 대련을 도와줄 평민을 찾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 샌드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드는 데릭에게 몇 대 맞아주기만 하면 임무는 끝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음 날 데릭은 귀족 구역에 위치한 마법 대련장으로 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엘렌테가 스승에게 누구와 대련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미 평민을 준비해뒀다고 말합니다. 엘렌테는 평민을 때리라는 말에 놀라지만 남자는 그것이 훈련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으니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도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엘렌테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남자는 그 평민이 일성 마법을 다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렌테는 스승에게 자신은 거의 이성에 가까우며 일성과 이성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격차가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얼마 후 엘렌테는 그녀의 대련 상대가 될 데릭을 만납니다. 데릭이 영예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그녀는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엘렌테의 스승은 경기장으로 가자고 제안하지만 엘렌테는 저렇게 젊어 보이는 남자가 정말 마법사인지 의아해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엘렌테는 데릭에게 마법 대련의 기본 예절을 아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엘렌테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능한 한만이 저항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싸움을 끝내겠다고 장담하지만 동시에 엘렌테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하면 데릭이 심각하게 다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자 데릭은 어느 정도의 저항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엘렌테는 그 질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짜증을 냅니다. 데릭은 그녀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저항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렌테는 이 말을 듣고 데릭에게 말투가 재미있다고 놀리며 가진 모든 것으로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데릭은 즉시 집중하며 엘렌테에게 그녀가 명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